미국 유동성만 쳐다보고 있는데 글로벌 전체 유동성을 봤을 때는 일본도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미국은 아직까지는 긴축적이긴 하지만 금리 동결 구간이고 여기에 중국이 돈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지금 M1 증가율이 한 1.3%였던 게 갑자기 5.9로 튀었거든요. 이런 유동성 모멘텀들이 중국 쪽에서 변하는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3월 중순에는 좀 어떤 이유로 꺾이는 건가요? 일단은 아까 뭐 제가 스케줄표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지표, 그 다음에 3월 FMC를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실물지표들이 좀 3월, 4월, 5월까지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2022년 11월을 저점으로 23년 4월까지 리오프닝 때문에 소매 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 5.9에서 플러스 18%까지 튀어버렸거든요. 자, 그럼 전년 대비로 보면은 이게 반대로 들어오겠죠. 그런 그림들이 나와서 아마 모멘텀이 크게 둔화되는 그림들을 3월 18일 날 확인하는 실물 지표에서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디플레이션 우려가 진정됐다라고는 하지만 4월, 5월 달에는 수출 증가율이 올라오긴 하는데 얼마나 더 올라올까? 그리고 이 기저효과들이 좀 반대로 들어오면 꺾이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들, 그리고 물가는 다행히 올라오긴 있지만 PPI가 제대로 못 올라오고 있다는 걱정들을 하면서 저는 시장 흐름들이 조금은 중국 전반부에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디플레이션 우려에 관한 기대를 사들어간 다음에 선반영을 한 다음에 후반부에 들어서는 꺾이는 실물 지표들을 보면서 좀 불안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그림은 작년부터 중국 증시 계속된 패턴이거든요. 와, 경기 부양 정책 들어왔다라고 해서 반등했다가 실물 지표가 꺾이는 걸 보면 아직은 아닌가 봐. 부양 정책 들어온다. 아직 아닌가 봐. 이런 패턴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부양 정책이 좀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바닥은 잡혔다라고 보지만 아까 경로대로 급반등해서 치고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제 3월 FMC에서는 이제 점도표 변화가 좀 중요하겠죠. 점도표랑 경제 전망이 나올 텐데 아마 점도표 변화 그리고 여기 있는 분포도 변화에 따라서 좀 증시 변동성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FOMC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변수 있을까요? 3월 언제 열리죠? 3월 21일 새벽 4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점도표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12월 FMC에서 이미 제시된 점도표는 24년에는 3번, 25년에는 4번 금리 인하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요 가로와 옆에 가로 안의 숫자가 연준 위원들 숫자거든요. 2번 금리 인하가 5명, 3번이 6명, 4번이 4명, 6번이 1명이에요. 그래서 중간값이기 때문에 3번이 된 겁니다. 좋게 생각하면 2번도 5명, 3번도 6명, 4번 이상도 5명이네. 한 명만 움직여도 4번 이상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을 하면 한두 명만 여기로 위로 움직이면 점도표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점도표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분포수가 줄어들고 세 번 금리나 주장한 사람 늘어나고 여기도 늘어나게 되면 좀 매파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도표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요 연준 위원들 숫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전망되는 얘기로는 25년 점도표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일각에서 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먼 얘기 같지만 그러면은 25년 변화를 주면서 금리 인하가 더뎌질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24년 점도표도 변화가 중요하지만 25년 변화도 좀 지켜봐야 된다. 이게 3회로 줄어들면 그 또한 좀 시장에는 좀 매파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밖에 없고, 근데 제가 아직까지 점도표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이유는 GDP 성장률도 전망이 상향 조정될 수 있겠지만 물가 전망도 하향 조정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저는 점도표는 그냥 그대로 두고 분포도만 좀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도 만에 하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시나리오를 분석을 해보면은 저는 점도표가 24년도, 25년도 유지된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매물, 과열해소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이유는 좀 매파적인 코멘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고, 이와 다른 스케줄로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만약에 점도표가 오히려 낮아져서 서프라이즈한 효과를 주게 된다면 그래도 저는 정점을 통과하는 그림이지 쭉쭉쭉 뻗어가는 그림은 쉽지 않다. 오히려 4번 금리 나면 3월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긴 쉽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점도표 상향 조정되면 단기 충격 불가피하다. 24년 점도표도 올라가고 25년도 올라가면 제가 보여드렸던
4,500선대를 다이렉트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9월, 10월 달처럼. 그래서 3월 FMC에서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면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는 측면에서 저는 3월 중순쯤에 코스피가 2,700, 2,750선에 가면은 일단은 좀 수익이 나신 부분들은 좀 차익 실현하시고 수익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점도표가 변하지 않아도 조금은 조심하자라는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대부분 금리 인하를 더디게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이라고 평가되는 사람도 정책에 대한 인내심을 갖는 게 편하다. 중도파적인 위원들은 무조건 지속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매파적인 사람들은 선제적으로 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중도파도 너무 이르게 인하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으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파월 연준의장의 코멘트도 저는 조금은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3월 FMC 결과 플러스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직까지 시장에는 금리 인하를 너무 기대하지 말자라는 스탠스가 나오면은 시장은 좀 내려오지 않을까. 그리고 점도표 변화에 따라서 충격 강도나 좀 오버슈팅 강도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 상황 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좀 어떤 대응 전략을 펼쳐야 될까요? 일단은 3월 전반부에는 성장주, 수출주를 한번 다시 보자. 요 이름이 뭐냐면은, 성장주와 수출주, 그러니까 가치주 대비 성장주의 상대 강도인데요.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이게 저점을 깨고 내려갔죠. 근데 채권금리가 좀 꺾이는 그림이 나오니까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서 아마 3월 중반까지는 요 그림들이 다시금 정상 궤도로 들어오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보시면 연초 이후 수익률 보시면 유틸리티, 증권, 보험, 자동차,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저 PBR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좀 과열 양상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해서 요 성장주, 2차전지, 인터넷, 제약바이오, 반도체까지도 좀 저평가 영역에 위치해 있어서 저는 순환매 차원에서 이들 업종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2월 중순 이후를 보면은 유틸리티, 증권, 자동차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소매유통, 그리고 은행, 보험, 저 PBR주들 중에서도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꺾이는 그림들, 차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반도체, 굉장히 오랜만에 IT 가전, 2차전지 대표주라고 볼 수 있겠죠.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좀 위쪽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순환매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PBR주 줄이고 이제 수출주, 성장주 비중 늘려라는 건데 좀 어떤 업종들이 있는 거죠? 일단은 저 PBR주를 조금 줄이자란 말씀드린 이유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공개된 것들을 보면은 시장이 기대했던 눈높이에 많이 못 미쳤거든요. 자, 그러면은 움직이기 위해서는 좀 동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보시면은 여기 저 PBR주 많이 올랐던 종목들인데 은행 실적 좀 나왔고요. 자동차 실적 조금 올라오고 있죠. 상사자 문제도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증권, 보험, 소매유통, 통신 이런 업종들은 꺾여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은행하고 자동차는 좀 그래도 버티거나 좀 중간중간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업종들은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선별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 PBR 종목들은 지금 고점권에서 등락을 보이는 정도고 최근 반도체, 인터넷 이런 업종들은 1월 말 2월 초를 저점으로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고점권에 머물러 있는 종목과 바닥을 통과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쪽들을 보자. 특히 여기 보시면은 12개월 선행 EPS 추이를 보면은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인터넷도 좀 올라오고 있고 조선은 꺾였다가 좀 살아나고 있고 제약바이오는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그림이 아까 IT 가전이 플러스 반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적 전망이 IT 가전, 화학, 철강, 2차전지 쪽에서 급격한 하향 조정세가 좀 일단 멈추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매매는 반도체, 조선, 제약바이오, IT 가전, 에너지, 철강 이런 쪽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인터넷, 조선, 제약바이오, 플러스 알파로 2차전지까지 이 업종들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들 업종들이 좀 시장을 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데이터가 나온 거를 보면요. 월간 수출 금액을 봤을 때 전년 대비 전기차, 반도체, 선박, 일반기계, 가전,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 올라왔고요. 전월 대비로 보면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기계 이런 업종들이 올라왔는데 자, 두 개가 매칭이 되는 것들을 보면은 반도체는 전년 대비로도 전월 대비로도 올라왔고 자동차 부품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반 기계가 그렇고 일반 기계가 그렇고 가전도 둘 다 올라오고 있죠. 이쪽들이 좀 중심을 잡아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조금은 전년 대비로는 좀 부진하지만 2차 전지,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바이오헬스 이런 쪽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 자동차, 뭐 기계, 가전,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이런 쪽들의 모멘텀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3월 중반부까지, 중순 정도까지는 트레이딩 측면에서 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구간들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게 반도체인데 오늘만 봐도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SK하이닉스는 뭐 저점 대비 한 2배 이상 뭐 오른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이제 많이 올랐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뭐 반도 못 올랐죠. 어디 주목해야 될까요? 엔비디아발 AI 반도체 모멘텀이 엄청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엄청나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거든요. 23년 이후 530, 540% 올랐습니다. 5배 올랐어요. 근데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얘가 이렇게 올라도 밸류에이션은 더 싸졌어요. 23년 초반부에 엔비디아 12개월 선행 PR이 60배였거든요. 지금 34배, 35배예요. 반토막이 났어요. 더 올랐다는 거죠. 10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10배가. 이와 맞물려서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ASML, 뭐 하이닉스 이런 종목도 다 같이 2배 정도는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굉장히 강력한 상승 추세대 상단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닉스 같은 경우는 17만 원 돌파 시도는 가능한데 여기를 치고 올라갈까? 좀 쉬었다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여전히 높은 기업들은 뭐 전자뿐만 아니라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이쪽에서 한번 갭 메우기 차원에서의 움직임이라도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룸이 있어서 저는 뭐 단기 순환매, 그러니까 3월 중순까지 순환매 차원에서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 1등 기업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 분석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전자는 이렇게 수렴 패턴을 한번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보시면 여기 갭 상승을 해서 75,000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뭐 등락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 78,000원, 8만원 근처까지도 한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3월 중순까지는 AI 반도체 수혜주들을 조금 많이 오른 것들은 조금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덜 오른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신다면 순환매 차원에서의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3월 중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좀 더 길게 뭐 올해 1년이나 3년 정도 봤을 때 AI 랠리, 물론 지금 AI가 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고점이고 비싸다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꺾이는 건지 아니면 AI 랠리 뭐 조정은 있겠지만 더 간다. 이거는 지금 이제 시대가 AI 혁명 시대로 바뀐 거고 이제 더 갈 것이다. 어떻게 보시나요? 더 가죠. 그러니까 저는 엔비디아나 닉스 같은 경우도 조정시 매수다. 여기서 비중 조절을 말씀드렸지만 조정시 매수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닉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꺾인다고 해서 이게 무너지는 그림이 아니라 많이 빠져봐야 이 정도 레벨, 더 빠져봐야 이 정도 레벨이지 여기서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800달러를 넘어섰는데 뭐 770, 780 정도 내려오면 1차 매수권역이고 거기가 깨진다 하더라도 700달러 초반에서는 너무너무 베리베리 땡큐한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가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는 갖고 계신 분들은 해피하죠. 그죠? 근데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떡하냐, 싸지면 사야지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뭐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유 비중이 0%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5%라도 미리 사자. 지금 사자. 지금 가격대에 사놓자. 그리고 밀릴 때마다 더 담아가는 전략을 가져가야지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려갈 수 있지, 여기에서 사야지 하다가 잘 못 사거든요. 왜냐면은 최근 흐름들을 보면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주식시장이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반전이 나오고요,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꺾이고, 매번 속임수 같은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속지 않으려면 일단은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욕심내지 말고 더 빠질 것 같을 때 용기를 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림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더 견고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AI랑 좀 관련해서 최근에 비트코인 9천만 원 찍었었잖아요. 네. 정말 단기간에 어마어마하죠. 네, 1월 달에 현물 ETF 승인 받고 그때 뭐 좀 쉬었다가. 오르나 싶었더니만 갑자기 폭락을 좀 하더니 조정 받더니 진짜 뭐 2월에 갑자기 두두두 하더니 9천만 원을 찍어 넣고 지금 뭐 8천 중후반대에서 와 있던데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고 뭐 그렇긴 하겠지만 저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동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직 금리 인하 안 했고 뭐 QT도 하고 있는데 뭔 유동성이냐? 중국이요. 중국이 1월 말에 금리 인하, 대출 우대 금리를 인하했는데 역사적
최대폭 인하를 했습니다. 25bp. 그 전까지 가장 많이 내렸을 때는 15bp였거든요. 대출 우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4%가 깨졌습니다. 3.95거든요. 그게 들어오면서부터 좀 튀는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은 미국 쪽의 변수들이 좀 들어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되살아나면서 더 올라갔다라는 그림도 있겠고, 자 그러면은 향후 어떻게 될 건가? 이것 또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보면 3월 FMC가 좀 중요하다. 5월 봐야 되냐? 아까는 금리 인하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3월 FMC에서는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잘하면 QT에 대한 논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돈을, 유동성을 흡수하던 그림들을 어떻게 가져갈지, 천천히 줄였다가 끝낼지 아니면은 계속할지,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을 텐데 이것 또한 유동성 변수거든요. 그래서 3월 FMC 결과 QT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유동성에 대한 그림들이 조금 더 완화적으로 간다라는 기대감이 더 커지면은 더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3월 FMC를 계기로 금리나 아직까지 좀 걸리고, 그리고 QT도 계속되고 할 것 같네 라고 하면 출렁이면 있겠죠. 그렇지만 하반기에 뭐가 있다?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뭐 완화적인 스탠스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3월 FMC 전후 좀 출렁이면, 비트코인이나 뭐 가상화폐도 출렁이면 있겠지만 그 또한 조정시 매수 관점이다.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감안해야 되겠지만, 워낙 올라옴에 따라서 좀 출렁임도 클 수는 있겠지만 좀 밀리면 사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밀리면 사자에서 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또 약간 지금 오른 게 유동성이랑 코멘트 해주셔서 어쨌든 텐무 ETF가 승인되면서 제가 알기로 자산운용사 한 11곳인가요? 거기서 이제 이거 상품을 만들면 기초 자산으로 ETF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이 규모가 더 커지고 다른 국가에서도 ETF 승인되고 하면 이 ETF가 더 많아지면 어쨌든 유동성은 뭐 앞으로 줄어들 걸로 보이는 건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이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무조건 미치는 건가요?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아직까지 비트코인 거래대금 대비 ETF로 자금 유입되는 규모는 되게 미미해요. 미미하다. 네.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더 유동성이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유동성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은 분명하지만 이것 때문에 최근 비트코인이 올랐다? 그러기에는 지금 비트코인 거래대금 대비 이게 아직까지 너무 작아서 그게 전적으로 설명해 주기보다는 중국발 유동성 모멘텀이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을 촉발했고, 그런 기대감으로 레벨업 됐고, 한 번의 변곡점은 3월 FMC 전후 금리 인하 기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지 좀 슬로해지는지, 여기에 따라서 등락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반기로 갔을 때는 금리 인하, 그리고 QT QT 완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등락이 있더라도 좀 사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보는 그림들은 3월 중순 이후 4월, 5월 정도까지는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시장의 방향성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전반적인 위험 자산은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진다. 2분기 조정이 비중확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이 저는 참 어렵고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뭐 관련된 전문가분들 초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 기사도 찾아보고 이제 질문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현물 ETF 승인된 이후에 떨어졌을 때는 신문 기사에서 어떻게 다 다냐면 기대감이 반영된 것들이 이미 이제 해소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2월달 올랐잖아요. 뭐라 기사가 달리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 1월에 승인됐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게 아니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인데 떨어질 때는 떨어질 때 써먹히고 오를 때는 오를 때 써먹히고. 그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물론 ETF가 승인되고 출시된 거에 대한 영향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걸로 최근 상승을 설명한다? 그러기에는 좀 부족하고, 한번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1월 말 2월 초부터 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금리 인하를 금리 인하 결정을 한 시점이라서 저는 이게 더 설명력이 있지 않을까. 미국 유동성만 쳐다보고 있는데 글로벌 전체 유동성을 봤을 때는 일본도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미국은 아직까지는 긴축적이긴 하지만 금리 동결 구간이고, 여기에 중국이 돈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지금 M1 증가율이 한 1.3%였던 게 갑자기 5.9로 튀었거든요. 이런 유동성 모멘텀들이 중국 쪽에서 변하는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찾아본 내용에서는 중국 금리 인하 얘기하신 분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중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지 않을까? 왜냐면은 과거 일본 사례가 그랬어요. 일본이 80년대 호황기를 맞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를 엄청 해서 제로금리로 갔잖아요. 그 제로금리를 하니까 일본의 자금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갔어요. 그게 중국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닐까? 그래서 지금 유럽 증시를 보면은 명품주들이 날아가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날아가고.
이런 그림들이 아닐까? 일본 증시가 오르는 것도 지금 중국 유동성들이 좀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동성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월 중순 이후에는 투자 전략이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싼 것들을 보자. 그러니까 소외되었던 애들, 그 중에서도 좀 대변수나 채권물에 좀 민감하지 않은 애들, 그런 애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2650 돌파 시도에도 장기적으로 소외된 업종, 그리고 연초 이후에도 소외된 업종들을 보면은 뭐 화장품 위주, 필수 소비재, 비철 목재, 미디어 교육, 뭐 디스플레이, 기계, 건설 이런 업종들이 있는데, 이런 업종들 중에서 그러니까 소외되는 업종들은 소외되는 이유가 있죠. 화장품 위주는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나마 필수 소비재, 비철 목재가 좀 올라오고 기계도 올라오고 있어요. 건설도 올라오고 있고 실적 전망이. 근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계만 조금 기대할 만한 부분이고 화장품, 필수 소비재랑 비철 목재는 좀 외국인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3월 초반을 지나고 중반을 지나면서 외국인 매집이 들어오면 이쪽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겠다라는 그림이고 건설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 다시금 약해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건설 쪽은 좀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3월 중반부 이후에는 업종 전략으로는 필수 소비재, 비철 목재, 기계 쪽이 좀 낫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밌는 그림 하나 말씀드리면 배당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연말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코스피 배당 50인데요.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이거든요. 4월 달이 제일 강합니다. 왜 그럴까? 뭐가 있나요? 3월 말에 주총이 있습니다. 주총에서 배당 확대를 결정한다거나 주주 환원 정책, 특히 이번에는 밸류 프로그램이 올해 안에 그리고 특히 하반기에는 가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발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는 그게 좀 더 세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3월 중순 이후에는 뭐 배당이나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배당, 주주 환원 조치 강하게 할 기업, 예상 기업들은 어떤 데가 있을까요? 일단은 몇 가지만 체크해보면요. 뭐 주주 행동주의 대상 기업 수가 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리고 주주 제한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행동주의가 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와중에 밸류 프로그램까지 가세해주면서 이게 좀 더 세질 수 있겠죠. 24년에. 그리고 실제로 23년 주총에서 주주 제한 안건 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이건 참고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3월 20일, 21일 뭐 이렇게 쭉 주총 스케줄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3월 20일부터 3월 말까지. 이 와중에 좀 지켜봐야 될 기업들은 요 기업들인데 대부분 밸류 프로그램에 연관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금융지주 그리고 통신은 지금 PBR이 한 1배 근처 돼서 조금은 그렇고요. 금융지주라든지 여기 자동차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망감으로 전환돼서 출렁임이 있은 뒤에 다시금 금융주주랑 자동차들이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좀 이런 기대감들이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등락이 있을 때 그리고 3월 후반부까지도 그리고 4월까지도 이런 업종들을 보면은 작년 보면은 절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2014년에도 3, 4월 달에 수익률이 좋았다는 측면에서 저는 3월 중반부 이후에는 다시금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왔던 업종. 근데 실질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금융지주랑 자동차 이쪽을 집중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에 이제 이경민 부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오늘 이야기 뭐 마지막으로 핵심 투자 포인트만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보통 연간 전망을 하면은 그냥 편하게 조정시 사세요라고 하면 편할 텐데 최근 1월 달에 워낙 급등을 했고 2월 달에 추가적인 급등을 하면서 좀 변동폭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민하게 굴어야 되는 구간, 전강후약 패턴이라든지 이런 변동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3월 달에도 좀 민감하게 그러니까 밀리면 또 사지 이런 전략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려면은 좀 천천히 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3월 중순쯤에 2700, 2750 근처 갔을 때는 조금은 비중 조절했다가 4월 중에 올 수 있는 4월 또는 5월 중에 올 수 있는 매수 기회를 또 한번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4월 초에 나와서 4월 달에 어떻게 가져갈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대응 잘 하시고 더 올라갈 것 같을 때는 욕심 부리지 말고 더 떨어질 것 같을 때는 용기를 내는 그런 투자 전략이 당분간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 FOMC 마치고 부장님과 4월 달에 이제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3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한번 때렸습니다. 그러면은 한 좋겠다. 2,800을 넘어가는 한번 오버슈팅이 세게 나올 수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경민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